AI 시장에 레버리지 상품이 생겼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여기에 쏠릴 거란 얘기예요. 다른 자산에 쏠릴 돈이 상당 기간 AI 쪽으로 몰릴 거란 얘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좋거든요. 나는 비트코인 사놓고 난 10년 묵힐래? 그럼 그냥 무조건 사시면 되는데 난 지금 AI 쪽에 돈이 묶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비트코인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가요?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시고 유지하고 계신가요? 뭐 주변 분들, 뭐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 노골적으로 저희가 얘기해 본 적은 없으니까 서로 그냥 투자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결과적인 거긴 하지만 AI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으로 돈이 한 1, 2년간 확 쏠리는 어떤 장이 있었는데 그런 국면에서 비트코인은 떨어져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1년, 2년 정도의 어떤 움직임,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좀 민감하게 좀 더 바라봤더라면은 훨씬 더 승수 효과가 더 나지 않았을까. AI에 투자했다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사실 타이밍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좀 해봤어요. 유동성이 어떤 테마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AI였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예상했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거는 솔직히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저는 그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시장을 쭉 봐왔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그 자산 간의 어떤 이런 배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는 뭐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어듈레이션이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또는 뭐 떨어졌다가 장기간 저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시점이나 뭐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하고 감수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네, 뭐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저는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피자데이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비트코인이 뭐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됐을 때부터를 따지자면 지금도 뭐 천문학적으로 많이 오른 거죠.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기억으로는 한 1억 정도 됐을 때가 거의 뭐 2,440만 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15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이제 제도권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중들, 일반 대중들의 어떤 채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제도권화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도권에 세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돼가는 걸 보면은 어떤 교환수단이라기보다는 가치의 저작물로서 그리고 이제 그 담보물로서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인식하고 세팅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교환수단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인 교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미국의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단기 국채를 팔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절체절명의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돼요. 지금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아니면 단기 국채를 팔아서 40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차환하는 어떤 전략이 없거든요. 지금 장기 국채 금리는 5.3%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장기국채로 지금 장기국채를 차환한다는 거는 재정의 파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장기국채를 적어도 1, 2년간은 단기국채로 차환해서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전략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앞으로 1, 2년간 반드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게 달성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문제나 국채 상승 때문에 맞물려 있죠. 사실 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국채금리도 맞물려 있고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를 버텨낼 다른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구매 대상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사는 거는 온체인상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송금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온체인상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을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결국은 월가의 금융사들이 월가의 금융 자산을 1차적으로
온체인에 올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성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결국 RWA예요. 현물자산 토큰화. 그렇다면 RWA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RWA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이제 월가의 자산들이 온체인상에 막 들어올 거고, 그 월가의 자산들, 온체인화된 월가의 자산들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토큰인데, RWA 토큰인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이 구조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제1위 자산운용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비트코인 시장이 이해가 돼요.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장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키길 원하는가, 그리고 블랙록은 왜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키길 원하는가,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지지 세력과 그리고 세계화주의자들로 똘똘 뭉쳐있는 블랙록 같은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철천지 어떻게 보면은 상극의 원수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RWA 시장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 왜 적과의 동침이 여기서 이루어지려고 하는가,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큰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법안의 어떤 지금 상황이라든지 지금 자산운용사들 월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어떤 미래 방향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왜 초입인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초입이고, 왜냐면 RWA로 지금 토큰화된 어떤 자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그 RWA 토큰을 사보신 적 있나요? 온체인상에서? 그 비들 토큰이라고 해서 지금 그 블랙록이 만들어 놓은 국채 토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제도권에 들어온 그 빅테크들이나 월가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많이 안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그들이 왜 안 만들어냈을까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봤자 스테이블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7월 1일부터는 사실은 유예기간이 끝났고 스테이블코인 만들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만들면 돼요. IPO하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만들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RWA 토큰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고 자산운용사들이 월가의 금융 자산들을 먼저 일단은 온체인 토큰으로 만들어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살 거예요. 이게 순차적인 순서가 있거든요. 일단 RWA가 먼저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온체인 담보물로 쓰이는 비트코인이 이제 거기서 덩달아 이제 담보물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클래리티 액트가 제가 볼 때는 트리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RWA를 월가의 금융 부가자산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돼야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앞으로 RWA 토큰을 마음 놓고 발행할 수 있어요. 이들이 발행하는 건 지금도 사실 발행할 수는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규제 명확해져야 이제 돈을 이제 계좌이체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아직까지 조심스럽죠.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WA 시장이 이제 트리거고,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그게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하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조금 큰 돈이 들어왔었고요. 네, 그럼에도 월가와 큰 손들이 돈을 떠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떤가요? 가격이죠. 네, 제가 지금 무슨 온체인 데이터를 저는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아마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시는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 분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최근의 동향을 정확하게 뭐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인가? 거기서 저는 이제 그걸 많이 이제 예전에 온체인 데이터를 볼 때 참고를 했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시의성 있게 매일매일 데이터들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지금 작년 10월부터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는 온체인 데이터를 거의 안 봐요. 지금 어차피 뭐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럴 것도 아니어서 데이터를 보지는 않는데, 일단은 큰 손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큰 손이 빠져나갔다면 아마도 지금 6만 달러 선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져서 이제 살짝 더 떨어진 것도 있는데, 지금 한국 돈으로는 우리나라 돈은 9천만 원 선, 한 6만 지금 5천 달러 안팎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스네이크 터널이라고 해서 작은 터널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월가의 어떤 금융공학이 이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10월 달에 떨어진 것도 사실은 월가의 어떤 사모펀드나 그 월가 큰 손들의 일종의 어느 정도 장난이 있었다라고 이제 계속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월가가 테마를 만들고 있는 월가가 이제 이 저점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지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막연하게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큰 고래가 하나라도 지금 만약에 빠져나갔더라면은 이 선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익 실현이나 이런 매물들은 그 7만 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지선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다가 트리거가 있을 때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4만 달러도 테크니컬하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4만 달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건 누구도 사실 몰라요. 뭐 진짜로 4만 달러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시선을 받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를 저장하는 어떤 욕구에 따라서 지금 그게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 최근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이 죽으니까 이제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이제 유색 보석까지도 사람들이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색 보석이 저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이아몬드가 랩다이어라고 해서 랩그라운 다이어라고 해서 그냥 중국에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탄소를 압착해서.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와 결정 구조나 품질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게 80달러면 사거든요, 지금 캐럿당.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희소 가치가 있는 가치 저작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다이아몬드 시장에 쏠렸던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이제 다른 가치 저작물을 찾아서 가겠죠. 근데 보석 시장에서는 그게 어디로 갔냐면 루비하고 사파이어로 갔어요. 근데 그런 정황들이 최근에 이제 소더비 경매장 같은 데서 이제 희귀 루비나 사파이어 보석들이 팔리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역사적인 전고점을 막 뚫고 있거든요, 경매 가격이. 이제 그게 어떤 얘기냐면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은 지속해서 화폐가 팽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가치 저작물을 어떻게든 찾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가치 저작물로서 아직까지는 가장 완벽한 결정체거든요. 그 이상의 로직을 가지고 있는 가치 저작물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화폐 시대를 사는 현대의 자산가들은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희석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는 모르더라도 이걸 직관적으로 알아요. 내가 자꾸 옆에 있는 물가가 오르니까 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문장화시키지 않아도 내가 직관적으로 압니다.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사실을.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가격이 올라가는 가치 저작물을 찾는데, 비트코인은 완벽한 로직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능가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화폐가 계속해서 팽창되는 한은 계속해서 가치 저작물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AI라든지 뭐 4년 주기의 어떤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월가의 어떤 포섭 전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반토막이 나 있는데, 이 가격은 굉장히 인위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본질적인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연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 매입 확대 발표하면서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결국 비트코인은 미국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걸 탈중앙화라고 봐도 되냐는 의심이 아직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예전에 탈중앙성과 제도화의 어떤 차이점을 분석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규제 안에 또는 월가의 어떤 금융공학 논리 안에 비트코인이 포섭됐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을 대표로 하는 탈중앙성이 없어진 것은 희석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논리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이제 검열 저항성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입니다. 누구도 비트코인의 이라는 장부에 들어가서 그 장부를 바꿀 수 없어요. 50% 플러스 1의 해시 레이트를 장악하기 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장부 그리고 P2P 거래를 막을 수 없어요. 장부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그리고 월가가 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포섭했다라는 이 사실과 비트코인의 탈중앙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레저 장부를 누군가가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월가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제도화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온체인과 오프체인 간의 중앙에 브릿지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온체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갖고 계신 정통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지갑을 그냥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불특정 다수는 아직까지 온체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정통은행, 오프체인상에 있는 정통은행, 예를 들어서 K뱅크나 농협의 은행을 거쳐야 내가 업비트나 빗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제도권이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K뱅크 그리고 농협이라는 은행이에요. 이 은행을 통해서 사실은 업비트와 빗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의 검열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성격, 여기 적혀 있는 장부의 내용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 미국 국내 해스레이트가 지금 50%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 미국 국내에 있는 그 채굴장의 그 모든 그 사람들, 주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딱 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매뉴얼 나눠주는 대로 거래합니다.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탈중앙성은 희석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성.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이 러시아 푸틴이 가지고 있던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이게 금이라는 어떤 속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금 시장 거래소를 컨트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금이라는 속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나 그 거래소를 이제 통해서 빠져나왔을 때 이제 정통 은행들을 이제 통제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의 기본적인 속성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제도화와 중앙화를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고속도로를 통제하면 거기에 달리는 자동차들이 사실상 통제를 받는 셈으로 봐도 되죠. 근데 자동차 자체의 어떤 속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부상의 내용을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없다. 거기에 개입해서 수수료를 늘릴 수 없다. 그리고 P2P 개인 간의 거래, 거기에 어떤 중앙화된 기관이 개입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희석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시장의 관심이 AI와 주식으로 주로 이동한 시기예요. 네. 개인 투자자는 비트코인 더 모아야 할지 아니면 상승 시즌을 조금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저한테 제가 했던 질문인데요. 만약에 제가 AI에 예를 들어서 한 2, 3년간 AI에 투자했다가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에 투자했더라면 지금 10배 가까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면 진짜 완전히 가장 좋은 투자죠. 지금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나 있고 엔비디아 주식은 지난 2, 3년간 거의 20배가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2년 전으로 내가 돌아갔을 때 지금 현재 지식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모를까. 2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다시 또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비트코인에 돈을 넣어놓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때도 결과적으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AI라는 어떤 테마 같은 것들이 이제 훌륭한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이제 AI의 어떤 테마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근거는 뭐냐면요. 엔비디아하고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GPU 담보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그거를 크게 잘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구글한테 해주는 거는 엔비디아가 구글한테 돈을 빌려주고 구글이 엔비디아의 그 블랙벨 칩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줘야 되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지만 돈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글이 짓는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블랙록이 돈을 빌려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아요.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그 담보대출 상품이 없었으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LTV 80%의 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8억 원을 담보대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2억 원만 있으면 돼요. 2억 원만 있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게 그런 담보대출 상품이 없었을 때 상상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없었던 얘기예요. 5배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내가 그 아파트를 산다. 이 개념이 사실은 강남 아파트가 막 붐이 일어서 부동산 시장이 막 활성화됐을 때 2005, 6년 정도나 돼야 사람들이 가졌던 개념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그죠? 그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 자체가 2000년대에 생겼어요. 조금 빠른 사람들은 90년대 말 정도 IMF 끝나고 나서 경매로
집사할 때 알았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는 짓자마자 감가상각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엔비디아한테 GPU 칩을 샀어요. 이거는 비닐 뜯자마자 감가상각이에요. 네. 이 감가상각되는 자산이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하고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같은 고성능 칩으로 만든 하이퍼 스케일,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 센터 5기가와트,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거기에 수십만 장의 GPU 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비닐 뜯자마자 반값 되는,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에요. 근데 이걸로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만한 데이터 센터를 질 건데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짜리 GPU가 들어가, 얼마만큼 들어가. 근데 그 GPU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그럼 내가 데이터 센터를 질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를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질 프로젝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 달러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 달러, 5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이 개념이 부동산 시장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화랑이지 않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곡선이 없었어요. 그 IMF라고 하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아파트는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나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네. 가격이 지금만큼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국면은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들어온 다음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AI 시장에 레버리지 상품이 생겼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감가상각되는 칩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돈이 여기에 쏠릴 거란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처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자산에 쏠릴 돈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AI 쪽으로 몰릴 거란 얘기예요. 그 구조를 지금 블랙록하고 그 엔비디아 젠슨 황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그 구조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AI 버블론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금융구조 때문에 저는 상당 금액의 유동성이 상당 기간 AI 쪽에 머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레버리지로 투자하겠다는 돈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이거든요. 700조 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젠슨 황이. 그러니까 젠슨 황과 레리 핑크가 어마어마한 컨소시엄을 만든 거고, 이제 앞으로 월가의 거의 대부분의 유동성을 상당 기간 빨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그러니까 AI 업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금융 구조를 짜서 발표를 한 건데, 그때 그 뉴스가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뉴스였어요,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좋거든요. AI 시장이 활성화되고 온체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앞으로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의 단기는 아니겠죠. 중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였어요. 왜냐면 유동성을 흡수해버리는 뉴스였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질문에 답하면, 뭐 만약에 이걸 내가 맞출 수만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규로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갈 거라면 AI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 AI 시장이 테마가 어느 정도는 가라앉는 타이밍, 이게 맞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비트코인 사놓고 난 10년 묵힐래? 그럼 그냥 무조건 사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AI에 좀 더 투자했다가 난 지금 AI 쪽에 돈이 묶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빼서 들어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I 쪽 테마와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그 반등 트리거를 좀 따져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생각해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금값에도 계속 금을 샀습니다. 금을 계속 사들이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자산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 원래 금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세계화에서 반세계화로 글로벌 경제의 어떤 큰 틀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상대국들의 법정화폐를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경제 주체들이 그 종이돈 화폐가 아니라 무언가 실물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 국채보다는 사람들이 금이라는 자산을 선호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거의 걸림돌이 뭐였냐면 바젤2 협약 체제 때문에 그동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2019년 이전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만을 보유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는 여러 가지 자산군이 이제 미국의 국채도 있고 일본의 국채도 있고 유로 국채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미국의 국채가 1등급 자산이었고 금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바젤2 체제까지는 3등급 자산이었기 때문에 내가
1억 달러치 금을 샀을 때 그 5천억 달러 정도만 내가 이제 담을 수 있었어요. 장부에. 그러니까 금을 안 샀죠. 중앙은행들이. 내가 산 액수의 절반만 쳐주니까 장부상에. 근데 이게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중국의 중앙은행이 가세해서 바젤 협약, 바젤 3 협약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2008년에. 2008년에 큰 틀이 만들어진 바젤 3 협약 체제가 미국의 지연 전술로 이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서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검토하는 시간들이 사실상 지연 전술이었는데 10년 정도 이제 지연이 되다가 결국은 미국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2019년에 바젤 3 체제를 받아들여요. 그 바젤 3 체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금이 미국의 국채와 재무부 국채와 같은 1등급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매입 가격을 100% 그대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적을 수 있다라는 게 바젤 3 체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국채를 팔고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사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미국이 이제 2019년엔 유럽이 받아들이고 2022년에 미국이 채택을 해요. 바젤 3 체제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각국의 세계 중앙은행들이 특히 유럽과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사재기 시작하는데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삽니다. 20만 톤 정도의 금이 있는데 그중에 1000톤을 중앙은행들이 막 사재기하고 경쟁이 벌어지니까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다가 이제 4,000달러 바닥을 찍고 최근에 한 13% 정도, 10%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죠. 본질적인 거는 그거예요. 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가치를 저장하는 실물 자산으로 이제 제도권 내에서 1등급 자산으로 승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종이돈 달러와 이제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비교해서 무엇을 담을지를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선택하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국채보다는 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 상황은 미국이 무언가 획기적인 그 프레임을 바꾸기 전에는 당분간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거다. 최소한 50년 이상은 유지가 될 거다. 그렇다면 금은 앞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준비금으로서 이제 비축 경쟁을 벌일 거다. 그리고 금의 가격은 상당 기간 상승할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온체인 전략을 펴는 거예요. 온체인 금인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려서 그쪽에서의 패권을 다시 잡겠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8,0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장부상으로는 이제 지금 8,0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유럽이 13,000톤을 보유하고 있어요. EU가 그 17개 EU 회원국들의 금을 다 합하면 13,000톤. 영란은행을 뺀 거예요. 이거는 영란은행을 합치면은 이제 15,000톤가량 되는 거고 중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4,000톤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전문가들이 추산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2,000톤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미국 단독으로는 전 세계 최대지만 EU를 다 합하면 EU가 더 세요. 금의 그 보유량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무대를 바꿔서 온체인으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의 상승은 본질적으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테마가 죽거나 뭐 다른 쪽에 자산이 쏠리거나 아니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난다거나 뭐 팬데믹 상황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뭐 전쟁이 벌어졌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어떤 지출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금을 파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표적인데 금을 팔아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석유를 사든지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금은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 경쟁이 벌어질 거고 우상향할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준비 자산으로 늘리는 동안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서로 다른 상태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같은 목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폐 시장에서의 그 패권을 이제 누가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작용과 반작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유럽의 중앙은행과 중국, 러시아 같은 이제 그 미국의 탈달러 진영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해서 이 금을 기반으로 한 어떤 자국 화폐들의 어떤 국제화, 그러니까 기축 통화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맞불을 놓을 거냐 아니면 뭔가 다른 무대로 이제 링을 옮길 거냐를 미국은 판단했어야 되잖아요. 패권 국가니까. 근데 미국은 여기에 맞불도 놓지만 동시에 링을 바꾸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무대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패권을 쥐고 다시 내가 패권의 칼날을 한번 휘둘러 보겠다라는 건데 금의 패권도 사실 뭐 단일 국가로서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상대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야 우리 금을 다 합해봐. 그러면은 중국과 유럽 걸 합하면 2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1대 17, 뭐 보통은 이제 1대 17로 싸운다고 막 하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지금 1대 17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로 국가가 딱 17개거든요. 브렉시트 다음에. 그러니까 1대 17로 싸울 때는 미국이 금시장에서는 후달려요. 전문용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야, 내가 영국을 단독으로 상대한다거나 독일을 단독으로 상대하면 금을 가지고도 뭔가 해볼 수 있어요. 중국을 단독으로 상대한다거나. 근데 1대 17로 싸우면은 이게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면 무대를 바꾸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무력화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앞으로 금은 황금이 아니라 디지털 금이야 라고 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서 지금 이제 새로운 패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중국이 비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 중국이 히토리를 비축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히토리를 비축해야 된다. 중국이 AI 시장을 키우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AI 시장을 키워야 된다. 이게 다 사실은 그 비트코인 비축 전략하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쪽에서 패권을 이제 뭔가 연장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전략이고, 그 전략의 가장 현실적인 버전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됐을 때 국채를 팔 수 있는 거고, 그 국채를 팔려면 RWA 토큰이라는 실물 그 온체인 자산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최종 담보물 금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 기능하는, 특히 레포 시장에서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 그러니까 온체인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에서 최종적인 담보물로 기능하는 비트코인을 내가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어야 나중에 온체인상에서 금융 거래가 벌어질 때 최종적인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패권자거든요. 지금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최종적인 오프체인 담보물은 금이에요. 현재. 그렇잖아요. 미국의 국채 아니면 금이었는데 국채를 버리고 금을 막 보유하려고 하는 지금 비축경쟁이 벌어지니까 오프체인상에서 최종적인 청산 담보물은 금이다. 근데 온체인상에서 최종적인 청산 담보물은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거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RWA 등등의 이제 온체인 경제 구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중국은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금보다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모을 때 이것 봐라, 내가 금을 더 모아야겠네 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먼저 이 게임을 시작한 쪽이 유리해져요. 그렇죠? 중국과 지금 유럽은 금을 상당 기간 비축 경쟁을 벌이면서 늘려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은 8,000톤을 가지고 있지만 더 늘리진 않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비축 경쟁에 뛰어든다, 뒤늦게. 여기서 비축 경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선점 전략을 펼쳤던 중국과 러시아와 EU가 좋은 일을 미국이 거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패권 국가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 자, 니네는 그거 해. 자, 그러면 니네가 지금 막 갖고 놓고 지금 막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 그 고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오프체인이라는 그 시장을 내가 무력화시키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모든 경제는 온체인상에서 벌어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야, 그러면 모든 경제가 온체인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럼 뭐야 그게? 그랬는데 지금 달러를 사람들이 써야 되는 가장 절실한 이유가 뭐죠? 그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구조, 페트로달러잖아요.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해봐 그러면은 석유를 사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오프체인상 지금 현재 실물 경제상에서는 왜 너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보유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제를 온체인으로 그대로 빨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유를 사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석유만큼 절실하게 사람들이 필요한 그 실물 자산이 뭘까요? 지금 이거를 사지 않으면 내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든 사야 된다. 근데 그거를 사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된다고 하더라. 그럼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파는 방법인데, 예전에 닉슨 쇼크 때 미국이 달러를 사게끔 하는 방법은 석유를 달러로만 사게끔 하는 밀약을 맺었던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석유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온체인에 몰리겠죠. 경제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제가 명명하기로 페트로달러 2.0으로 명명한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머반유라고 하는 고품질 경질유를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사게끔 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종이돈 달러로만 100% 사요. 근데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적격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끔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연산력. 쉽게 해서 AI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살 수 있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엔비디아 반도체와 미국의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트 달러와 페트로 달러 2.0이 실물 경제에 있는 모든 그 프레임을 온체인상으로 빨아당기는 강력한 힘이 돼요.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석유 하루에 1억 배럴의 석유를 거래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 이러면은 지금 그 담보물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될 거니까 그 거래의 최종적인 청산 담보물이. 그러면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이 지금 막 열심히 짜고 있는 그 이 실물 금을 담보로 한 오프체인 실물 금융 시장,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앞으로 온체인상에서만 앞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종이돈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즉 적격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지불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뭐 일순간 갑자기 뭐 금이라는 어떤 자산이 무력화된다거나 뭐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산다거나 뭐 일순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답으로 부지불식간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갈 거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길목을 막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거다라는 거죠. 그 컴퓨팅 파워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살 수 있게끔 하겠다의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클로드의 페이블 5, 미서스 5를 금수 조치한 거예요. 일단은 금수 조치 그래놓고 나서 물론 지금 이제 다시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걸 나중에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거래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이제 금수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 이런 전략들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통제라는, 상무부의 수출 통제라는 관련된 근거 법들을 동원해서 이제 일단은 저기 수출 통제를 하고 조건부 해제를 해주는데, 그 조건부 해제 중에 가장 첫 번째 리스트에 뭐가 있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조건, 그리고 중국의 CBDC망에 접속이 됐을 때 차단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냐? 네. 효율적으로? 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스위프트망이라는 결제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AI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그 연산력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 코미까지 따라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미국의 엔비디아의 칩이나 미국의 AI 기업들의 그 레벨을 아직까지 그 딥시크나 뭐 그 중국의 그 기업들이 능가하지 못했죠. 근데 상당히 바짝 따라왔다, AI 쪽에서는 따라왔다고 하고, 특히나 이제 광물 자원, 히토류 쪽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이제 그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엎치락뒤치락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을 최소한 대등하다거나 능가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금과 비트코인이 모두 크게 오른 뒤에 변동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두 자산의 비중과 매수 시점을 결정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런 거를 뭐 규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이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더 크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크레디트 액트가 통과된 다음에 이제 금 준비금, 그러니까 준비금 현대화 법안과 이제 지니어스 액트 같은 이제 그 가상자산 이제 핵심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일단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채권을 더 찍어내려면, 그러니까 40조 달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이 일단 너무 많다, 신용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장기채 금리가 지금 5% 뚫은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람들이 이제 살 때, 야, 지금 네가 40조 달러씩이나 채권 발행해놓고 나한테 와서 또 채권 사라고? 그러면 계속 사라고 하면 이제, 야, 그러면 금리 좀 더 줘, 수익 좀 더 줘, 수익률 더 높여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5.3%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당연히 이제 실물 자산을 찾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금과 비트코인이고, 금과 비트코인을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미국 정부가 보유해서 수요가 늘어날 때 가치가 상승하면 그 상승되는 가치를 이용해서 담보대출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구조를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들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국부펀드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아직까지 그걸 현실화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소버린 웰스 펀드라고 하는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금, 비트코인, 부동산 그리고 연산력 같은 미국 정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들을 모아서 이걸 이제 RWA 토큰으로 만들어서 월가의 금융자산으로 만들어서 월가의 블랙록 같은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 토큰을 굴려요. 막 굴리면 이게 승수효과 때문에 이 토큰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때문에 그 신용창출로 화폐량이 불어나는 것처럼 이 담보물들이 이 실물 자산들이 막 불어나요. 월가의 금융공학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면 그 담보물이 많아졌으니까 담보물로 발행할 수 있는 담보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 행정부는 지금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프레임을 유지할 거예요, 미국은. 이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불려야 되기 때문에 금 재평가라는 작업은 물론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이긴 해요. 금을 재평가하는 순간 달러의 수명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금 재평가라는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냐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는 이미 전 세계가 다 알아. 우리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어. 그래서 금을 재평가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예전처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래도 공인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락하고 금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거예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노린 거거든요. 금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거. 왜냐면 닉슨 초코 때 그랬거든요. 그럼 금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쭉 하면 지금 5,000달러인 게 10,000달러, 20,000달러가 되면 이제 8,000톤이 2조 달러, 3조 달러가 되니까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블랙록이 RWA 토큰화해서 그걸 또 뭐 수배로 서너 배로 이제 불린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채를 10조 달러, 20조 달러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계산이죠. 근데 이 순서가 이렇게 예측된 대로 그렇게 갈지 아니면은 순서가 뒤바뀔지 아니면은 금의 재평가가 상당 기간 미뤄질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지속적으로 금의 재평가 카드라는 거를 계속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만약에 재평가를 올 겨울이나 이제 가을에 하게 되면은 금이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지속적으로 중앙은행들의 비축 경쟁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를 거고 비트코인도 지금 클레트 액트 같은 법안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하면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살짝 바뀌는 거는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제 여름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어요.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분위기가. 그리고 AI는 당연히 엔비디아나 AI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은 창출하겠지만 사실은 적어도 20년간의 수익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AI 주식에. 그래서 지금 AI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과 AI 주식이 여기서 더 오를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AI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라고 답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AI 주식이 추가로 더 많이 상승할 거야 라고 답하는 거는 다른 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AI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라고 답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에는. 그래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거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AI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거야. 이거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인정해요. 이게 반영돼서 지금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죠. 적어도 20, 30년간의 그 수익과 시장은 예측하고 이미 주가가 형성돼 있어요. 여기서 그 AI 주식이 예를 들어서 두세 배가 더 오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AI 시장이 클 건데 우리가 몰랐네 그동안. 이렇게 돼야 더 오르죠. 그래서 AI 주식에 저는 그 월가의 AI 테마주에 더 이상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는 건 좀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테마를 찾을 텐데 만약에 월가에서 찾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젠슨왕이나 여기 월가의 그루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바이오 쪽에서 찾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테마라 다른 자산군으로 온다? 그럼 저는 그게 금과 비트코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잘 안 올라가는 자산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나 저기 30년 만기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때 금과 비트코인은 대체로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디커플링 됐어요. 지금 그 장기채 금리가 5.3%를 막 뚫고 있는 와중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는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거의 1,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00원대잖아요. 환율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거지
지금 장기채 금리가 5.3% 뚫고 막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런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은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손들이나 기관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제가 볼 때는 이제 AI 같은 테마주에서 다른 자산으로 지금 뭔가 옮겨가려고 하는 이제 시선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선 안에 이제 금과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물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시선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직관적으로는 생각해요. 김창희 머니터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이제 와서 여기 링크가 고정 댓글에 달릴 겁니다. 그리고 22일 날 제가 그 서울 모처에서 머니터크라는 이제 토크쇼를 하는데요. 거기 오셔서 얼굴 보고 이제 깊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